독일은 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지 오늘 예.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설명이 잘 안 돼요. 음, 많은 부분이.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을 연달아 겪은 나라가 10년도 안 돼서 전쟁을 또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원래 이렇게 좀 먹고 살기 편해야 전쟁도 할 수 있고 왜 돈도 많이 있어야 전쟁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죠. 또 전쟁을 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무기 살 돈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렇죠. 건데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시계를 이제 대공황 시절부터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29년 10월 28일 날 미국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네. 그럼 내 몸이 급하니까 당장 외국에 빌려줬던 돈들을 다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당시 독일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이 차관들을 이제 몽땅 다 회수를 한 거죠. 아, 그래 우리도 급해졌어. 예, 뭐 내 코가 적자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6개월이 지난 한 1930년 6월쯤 되면 독일 은행들은 이제 지불불능, 디폴트를 선언할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독일 중앙은행도 이제 금이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한 나라의 화폐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독일 전체의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1930년 6월의 독일 풍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업자 수도 폭증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쥐어 짜보려고 경쟁적으로 수입은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또 수출은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에 독일 전체에서 한 190만 명 정도였던 실업 인구는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는 300만 명, 1931년에는 460만 명, 32년에는 558만 명. 그리고 32년에서 33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33년 초반쯤 되면 61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자 수가요. 예, 전체 노동 가능한 독일인 가운데 3분의 1이 이제 잠깐도 아니고 장기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3명 중에 1명은 취업자. 실업자다. 네, 이쯤 되면 정부에 대한 원망 엄청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죠. 당시 독일 바이마르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총리들이 금방 물러나는 이제 원인이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 히틀러의 이제 나치가 집권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도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나라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본주의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래 공황은 가끔 한 번씩 오는 거야. 그러면 좀 참고 힘들어도 계속 버티다 보면 한 2, 3년 있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해서 그냥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령 이를테면 근본이제, 금을 중심으로 한 근본이제에서 이걸 포기하고 통화를 더 많이 늘리자. 그래야 돈이 돌 것이다.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고용 창출에 나서야 된다. 돈을 풀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지금은 당연한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돈을 써서 직접 고용도 하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때는 또 예, 이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냐 그러냐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노동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 독일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는 편인데 네. 1931년 연말쯤 되자 독일 노조 총연합은 처음으로 정부에게 공공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지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철도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등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면 아마 한 100만 명 정도는 그래도 줄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효과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2년 3월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제인 단체들도 나섰어요. 도로건설, 농지개량사업, 주택개량 등을 통해서 정부가 좀 돈을 써라. 그러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그다음에 기업가도 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원했던 걸 보면 네. 이제 뭔가 정부가 좀 역할을 해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논리가 이제 귀결되는 거죠. 노동자 단체, 경제인 단체 모두가 이런 식으로 동의한다고 한다면 뭐 정부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실행만 하면 네.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다들 뭐요? 돈이 없는 와중인데 정부라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 정부도 디폴트를 선언할 만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고용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아, 하려면 돈이 있어야 그래. 되는데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보면.
참 그럼 돈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네. 통화를 증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23년, 24년에 걸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쉽지가 말도 안 되는 않았겠다. 일인 거죠, 보면. 어.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부터 보통의 경우에 돈을 좀 빌려옵니다. 이자를 많이 주고라도. 네. 그런데 독일 경제가 뭐 엉망진창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안 빌려주는 거였죠. 아니 그럼 돈도 없어. 돈 찍어내자니 또 두려움이 있어. 네, 사면 초가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이제 머리를 쥐어 짜서 마술 같은 방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마술 같은 방법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새로운 네. 이제 금융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 중에서 몇 개를 지정해서 어음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거나 물건을 산 다음에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보증하는 별도의 어음을 대가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을 한 기업들은 이제 어음 만기 이거 6개월 있다 줄게 아니면 1년 있다 줄게 라고 하면 기다리면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장 돈을 안 찍어내도 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네. 어음을 딱 찍어내니까 실제로 어음 만기일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받는 사람도 어음을 예. 받은 사람도 좀 안심이 되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돈 굳이 찍어내지 않아도 예.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고. 이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왜요? 이거 실패했어요? 나 지금 이거 너무 잘 됐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은 했고요. 네. 이것과 관련한 마술사 역할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오. 이분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네. 시간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약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치고요. 네. 그래서 1932년 이제 파펜이라는 분이 수상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취임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 고용 창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근데 뭐 사업 자체 내용은 좋았어요. 지금 봐도 이대로 네.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직접 정부가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아? 라고 끝까지 이제 망설이면서 엉거주춤한 상태였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파펜 수상의 방법도 그다지 왜요? 효과를 못 봤었나요? 그렇습니다. 돈을 막 적극적으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효과가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실업률만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어질수록 처음서부터 대량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제 나치당 같은 당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아, 이제 스몰 이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제가 만약에 당시 독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네. 제발 안 돼. 아니야 멈춰. 아니야 그 선택하지 마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일단 그럴 순 없으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무언가를 배워 나가야겠죠. 경제적인 혼란이 이렇게 계속되고 이것저것 시도를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생각 누군가는 속 시원하게 주장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때 딱 나치당이 네.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을 텐데 당시 나치는 어떤 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 1932년 9월에 이제 나치당은 이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경제 부흥 계획이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제 이제 복구 계획을 발표했던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대규모 공공사업 그리고 재정 적자를 기초로 한 신용 확대, 근본 이제 포기. 당시로서는 이제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나치가 집권한 후에는 이 네. 모든 것들이 잘 실행이 됐나요? 히틀러는 일단 1933년 1월 30일 날 정식으로 이제 수상에 취임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히틀러는 취임 이후 첫 번째 한 일이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자신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던 샤우트라는 분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네.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샤우트 예약.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산당 불법화, 뭐 노조 해산, 그리고 이를 대신하는 노동전선 설립. 그다음에 행정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 제정 등을 집권 이후 6개월 만에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1933년 하반기가 되면 히틀러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은 일단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와, 이거 벌써부터 무서운 기운이 스몰 올라오는데 예.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 전부 없앴죠. 네, 이제 없애가는 와중에 이제 1933년 6월에 제1차 라인하르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10억 네. 마르크 규모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대량 실업을 해소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돈은 어떻게 구하느냐? 또 어음 찍어냈나? 그렇죠. 고용 창출 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조달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1,000마르크가 지급되는 결혼 대출,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가정 복귀 유도 정책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왜 병행을 한 거예요? 일단 당시 노동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여성들이라도 먼저 이제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유도를 한 거지요. 그러면 전체 실업자 규모가 일단 감소를 하니까요. 예,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 걸 선택하면 이제 실업자 규모는 줄어들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실제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자 이제 2달 만에 실업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작해서 벌써 한 8월 달쯤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예.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제2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그거 아니에요? 아우토반? 맞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건 자동차 길이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로 실업 감소와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선전 효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속도로 건설 계획 자체는 몇 년 전인 1926년에 이미 세부적인 계획과 설계가 다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천만 하면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숟가락만 얹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33년 9월 23일 날 대대적인 선정과 함께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를 연결하는 총 연장 96km의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구간의 착공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고속도로 총 연장은 6,900km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총 35억 마르크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예. 그러면 이 막대한 돈도 다 결국은 어음을 찍어냈던 건가요? 어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어음도 이제 큰 어. 비중을 차지했지만 네. 국영 기업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돈도 털어서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보험청에 쌓여 있던 이제 실업보험 이제 여기 예비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네. 꺼내서 투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들었을 일도 이제 손쉽게 해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이렇게 좀 흔들려가지고 네. 나치당의 입지가 약해졌으면 하는데 어때요? 이 정책들 결과는? 일단 숫자를 보면 1933년에 600만 명에 이르던 실업자는 히틀러 취임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년 되니까 370만 명으로 그럼 한 200만 명 이상이 1년 만에 줄어든 거죠. 확 줄었네요 정말. 예, 35년에는 290만, 36년에는 250만, 그리고 37년에는 183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집권 4년 만에 대공황기 이전의 상태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만 낮아진 게 아니고 국민 총생산, 즉 GNP도 대공황 이전인 1929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신규 투자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8년 70억 마르크를 이제 끝으로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민간 기업도 이제 100억 마르크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나치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또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참 당시 이 사람들은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피부에 와닿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네. 보여주니까 인기가 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고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금도 이제 제대로 징수가 되죠. 그래서 1933년 60억 마르크 수준이던 이제 총 조세 수입, 즉 세금이죠. 세금 규모가 35년에는 116억 마르크, 37년에는 177억 마르크로 어우. 확대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세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문제가 됐던 뭐 실업보험이라든지 각종 사회보험의 부실 문제도 차근차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36년 하반기쯤 되니까 일부 분야에서는 이제 사람이 부족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1937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전 고용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뭐 경제적인 성과로만 본다면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930년대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4년 만에 이제 급격한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나치당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예. 지지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군비를 확장하면서 전쟁을 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정 상황을 보면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점점 걷게 됐죠. 근데 이제 부채도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35년 40억 마르크 수준이던 재정 적자가 1937년부터는 100억 마르크를 이제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실업률은 더 낮아지게 되겠지만 네, 문제는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